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실은 특별열차가 곧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동당역에서 환영 행사를 한 뒤 차량을 타고 국도 1호선을 이용해 하노이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는데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잠시 후면 베트남 동당역에 김정은 위원장이 60시간이 넘는 여정을 마치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또 하노이로 이동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상 뭐 지금 21세기에 우주로 여행하는 민간인들이 좀 있으면 여행한다고 그러는데 19세기의 수단을 이용을 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네. 뭐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제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일단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뭐 기차 여행을 가끔씩 하고 또 외국에 가서도 뭐 기차 여행을 하지만 사실상 조금만 타면 네.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뭐 고속버스든 비행기든 뭐 기차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갇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피곤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23일 날 오후 5시에 출발해서 지금 현지 시간으로 7시 정도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67, 8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보는데요. 예. 뭐 짧은 축선을 이용해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은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피곤할 걸로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베트남 동당역의 모습 실시간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뭐 경계가 좀 삼엄하네요. 예, 어느 정도 긴장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의장대 사열도 좀 준비된 걸로 보이는데 곧 김 위원장이 내립니다. 내리면 어떤 절차로 의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저희 4.27 판문점 선언할 때 그때 약식의 어떤 의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간이 좋고 그다음에 국빈 방문이 준하긴 하지만 공식 우호 방문이기 때문에 예포 발사보다는 또 공간도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장대 사열을 하고 이제 뭐 군악대에 이제 환영 음악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서 열차에 내리면 이제 베트남 측 고위 관계자가 가서 이제 영접을 하겠죠. 예. 그래서 영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수행단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의장대 사를 하고 이제 바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최종 목적지라면 보다 더 많은 의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중간에 기착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 경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전을 양해를 구하고서 한 다음에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노이에 도착을 하면 거기서 좀 본격적인 의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의전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목적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과 그다음에 베트남의 공식 우호 방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식 우호 방문의 일정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다면 이제 이번에 기착지에서 간략하게 영접을 하고 이제 숙소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과의 또 우호 방문이 시작될 때 어떤 의전이 전문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국빈 방문이 아니라 또 공식 방문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죠. 예, 국빈 방문하면 이제 가장 큰 게 의전에서 차이가 나요. 뭐 돈을 이제 지불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뭐 부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통상 이제 국빈 방문하면은 공항이든 이런 데서 예포를 쏘거든요. 21발 예포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데 또 동부인을 이제 대부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빈 방문보다는 급을 조금 낮췄죠. 공식 방문인데 국빈급에 대하는 공식 방문을 한다 하는 의미에서 공식 우호 방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공식 방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빈 방문에 준하는 그런 이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뭐 모든 배려를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동당역이 문제가 되는데 동당역 내부를 지금 볼 수 없고 우리는 지금 외부를 보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동당역의 내부가 좀 굉장히 공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의장대 사열과 행사를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동당역의 사실상 그 정도 안 내부가
의장대 행사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리자마자 바로 지금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바깥으로 나올 때 지금 저 의장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나와서 바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전용 그 차죠. 그러니까 그 방탄차를 타고 하노이로 가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차량에 탑승해서 하노이로 가는 와중에 그 1번 국도라고 하던데 그 국도변에 주요 거점적인 좀 들릴 만한 장소들이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좀 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들렸다 갈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제 김 선생님하고 좀 얘기 좀 나눠봤지만 아무래도 가는 길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네. 경제 실천 경제 단지를 들릴 수 있다면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고 또한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강렬하게 표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전히 실무 협상에서 치열하게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제 행보에 대한 그 의지를 드러낸다면 그것이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뭐 그렇게 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레버지를 좀 낮출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눈으로만 그 지나치면서 보고 가는 게 아닐까 차 안에서 보고 이제 지나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여태까지의 그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잘 돼가지고 이제 많은 진전이 나오고 그 정상회담 공동선언의 어떤 초안이 다 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굳이 어떤 그 막판까지 치열한 물밑 협상이 없다면 그래 자신감이 있다면 중간 시간 효율적이라든지 효율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또한 그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들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후 2시까지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까지 차량이 다 통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베트남 현지 동당역의 모습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뭐 시민들의 모습도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에 잡혔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한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베트남에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선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주선하고 중재는 차이가 있는데 중재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를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역할을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중재라고 얘기하고요. 네. 주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도록만 하고 장소만 제공해주고 안전만 보장해주는 그 역할만 하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번에 그 베트남으로서는 주선의 역할을 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뭐 말도 못하게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조그만 도시국가죠. 도시국가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뭐 6천억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을 예. 했다라고 보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나 영토 또 관광지 이런 면에서 보면 싱가포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의 컨벤션 효과를 아마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베트남의 전 국민들 네. 또 베트남의 뭐 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막 합심일체가 돼서 미국 정상들의 베트남 방문을 이렇게 환영을 하고 또 그 결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가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해 좀 싱가포르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거둔 성과처럼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베트남에서도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또 열차 문제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으로 이동을 할 때 그 누구도 열차를 통해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지금 에어포스 1을 타고 미국에서 이동을 해서 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김원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국제사회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네. 60시간이 넘는 21세기 60시간이 넘는 그러니까 고속철도 우리나라가 지금 KTX도 있고요. 중국의 고속철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km, 70km로 달리는 그 과거의 열차를 타고서 물론 어떤 그 보안이나 그 경우에서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열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네.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보고 있고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번에 열차가 아니라 비행기가 아니고 뭐 중국 그 비행기나 참메이로가 아니라 열차를 이용한 것은 아무래도 대내적인 메시지가 제일 큰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할아버지죠. 김일성 주석이 백분할 방문할 때 1958년과 64년에 그 기차를 타고서 이제 방문하는 그런 그
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라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어떤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과를 이렇게 보이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철도를 타고 움직이면서 철을 타고 움직이면서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중국이나 베트남의 발전상도 보면서 어떤 자신이 꿈꾸는 어떤 북한의 미래 발전상도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내적 메시지가 컸기 때문에 어떤 철도를 이용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그 열차 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외교안보 라인 다 타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경제 담당 그리고 인사 담당 부위원장들도 함께 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좀 저번에 싱가포르 회담 때하고는 다른 면이 보여요.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오로지 이제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투 트랙이잖아요. 네. 하나는 미북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하나는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을 하는 거고 그래서 공식 우호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수행되는 인원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외교 안보 라인만 하면은 미북 정상회담 할 때 싱가포르하고 똑같은 인원이 가면 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과 또 교류 협력과 경제 협력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수용이라든지 김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당에서 소위 말해서 간부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가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 북한도 공산당이고 베트남도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당과 당의 교류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고위급에서 인사 교류가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잘해 나갈 건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가는 거고요. 오종희 같은 사람은 이제 당의 경제통이잖아요. 예.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또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결산과 관련돼서 주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과거에는 또 뭐 이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 장관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데려가는 것은 이제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네. 공부하고 알고 그걸 떠나서 앞으로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것을 네가 책임지고 전 그 부서에 확산시키고 확대하고 국민들 교육시키고 하는데 네가 최일선에 서라.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을 데려간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투 트랙에 해당되는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그런 외교, 안보, 경제 그런 관료들을 몽땅 데리고 간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번 발걸음이 상당히 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 좀 설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상 시간이죠. 9시, 예상 도착 시간 9시를 지금 한 3분 정도 넘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동당역의 모습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김정은 위원장이 역에 도착을 하고요. 또 도착한 모습도 저희가 함께 중계해서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과의 관계 이전에 사실 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설 연휴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철도 이용을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모두 다 터줬다는 것. 이거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좀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교통편으로 이동할 것인가 했을 때 철도가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중국을 중국에 관통하니까. 관통하는데 지금이 춘제라고 그래서 우리의 설날에 해당하는데 그걸 한 달 정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그 많은 인원들이 대륙 전역에서 이동을 하는데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철도를 이용해서 중국을 최대 거리로 관통을 해서 베트남 내려간다면 그 관통하는 지역의 모든 그 철도가 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중국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통제했을 때 중국 국민들이 갖는 불만 그래서 북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중국 철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중국 정부에서 이런 배려를 해준 것은 굉장히 큰 어떤 결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중국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북한을 지원해 준다는 것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을
것이 네.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내륙을 관통을 하고 오면서도 그 따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곤 하지 않고 바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끝나고 돌아갈 때 다시 기차를 이용해서 좀 시 주석을 만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저는 그 가능성이 49% 정도 49%요? 예, 된다라고. 애매하네요. 예, 그래서 절대로 50%는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북한을 이제 이렇게 비우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합하면 10일이 넘게 비우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 정도는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하고는 지난번 1월 8일 날 제4차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번째 있게 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다 논의가 끝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요. 세 번째는 그걸 돌아가면서 다시 수없는 사람들한테 불평 불만을,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죠. 그로부터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동당역 같은 경우는 3월 2일까지 어찌됐든 일반인들이 출입이 금지돼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저 특별 열차는 거기에 대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게 총 23칸인데 김정은 위원장과 핵심 인원들은 비행기로 돌아가고 나머지 것들은 다시 그걸 타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뭐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돌아갈 때는 아마 저 열차를 다시 타고 돌아가서 무슨 뭐 시진핑 주석을 만나거나 중국을 또다시 횡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네. 아마 참메이루 정도 타고 바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그럴 이유가 되는 것은 올 동안은 지금 60시간 넘게 거의 70시간 가까이 전 세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잖아요. 효과는 끝났습니다. 돌아갈 때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돌아갈 때는 아마 그 참매를 이용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차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지나고 나서 분석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예상하는 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기차를 타고 베트남을 갈 거냐 누구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그게 이제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지나가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1월 7, 8, 9일 날 이렇게 중국을 방문해서 제4차 북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기차 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기차를 왜 타고 갔을까?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회담이 정말 기차로 여행할 수 있는 곳이면 기차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암시했다라고 예. 볼 수는 있죠. 지나가서 분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 기차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 중에 하나죠. 1대1로 하고도 좀 결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래서 그 1대1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는 대륙을 통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제 뻗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해양을 통해서 뻗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실크로드를 21세기에 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대1로거든요. 예. 그래서 이 1대1로의 영향을 받는 국가가 총 60개 국가입니다. 60여 개 국가가 되는데 대륙으로 횡단하게 되면 중국 대륙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것이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해양 쪽으로 가면 동남아 쪽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그 인도 남방을 거쳐가지고 뭐 한쪽으로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이게 이제 1대1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내려가는 남행 열차가 그러면은 1대1로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지만 예. 너무 무리하게 얽는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 1대1로가 가지는 원래의 목표라든지 1대1로에 포함되는 국가 이런 거하고 이번에 가는 남행열차의 동선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이제 9시 10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뭐 잠시 후면 김정은 위원장이 또 역사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또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좀 다 같이 좀 화면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김열수 실장님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이번 방문으로 열흘 정도 자리를 네. 비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적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그만큼 그 내각이라든지 그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을 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대내적으로도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공고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권력 공고화 작업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일부에서는 군부가 그 강경파인 군부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굉장히 반기를 든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북한 체제상으로 그거는 뭐 쉽지 않을 거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나오면서 이제 거의 중요한 어떤 핵심 간부들을 다 같이 이제 수행해서 오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대내적인 자신감도 있는 것과 동시에 이번 회담이 가지는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북미 정상회담과 어떤 북베트남부터 국빈 방문이 있기 때문에 공식후 방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외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목적에 충실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많은 다양한 인원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주가 됐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권력이 대내적으로 공고해졌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수행하고 장시간 북한을 떠나 있어도 충분히 어떤 자신의 권력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만 남겨둔 채 지금 긴 여정을 떠난 김정은 위원장. 지금 김장희 감도는 베트남 동당역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 공고히 다져놓고 왔다고 해도 지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겠죠? 예,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왜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 북한이 북미 회담에 비핵화 회담에 나오게 됐느냐. 그 결정적인 것이 아무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 11개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독자 제재 결의안,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 일본 유럽연합의 독자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죠. 예. 게다가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뭐 군사적 옵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독자 제재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한때는 3.5%의 GDP 성장률을 이루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제재가 되다 보니까 재작년, 작년도에는 이제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18년이죠. 지금 추정하는 것은 마이너스 5%의 GDP 감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수출한 것은 17억 불 정도 남짓 정도 돼요. 수입한 것은 37억 불 정도 되면은 20억 불 적자가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조그만 나라에 외환이 없는데 여기에 20억 불을 그러면 뭘로 메웠겠어요. 예. 가지고 있는 외환 가지고 다 메웠는데 그것이 올해 2019년도죠. 전반기 정도 되면 이것마저도 바닥이 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복잡한 이런 경제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경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 제재 완화를 좀 이렇게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강렬한 의지만큼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서 아마 이 제재 완화도 살라미 형태로 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죠. 김창선 부장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전 담당을 하는 총괄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에서 내려서 의전 사회를 받는 그런 모든 절차들을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김창선 부장의 모습이 보이는 걸로 봐서 곧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에서 하차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옆에 김혁철 대미 협상 대표도 나와 있거든요. 네. 네, 대미 특별대표의 모습도 나와 그래서. 있네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워낙 이게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정주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년, 10년 이런 것처럼 그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그런 거를 좋아하고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가 넘었기 때문에
도착하는 건 9시 반 정도 도착할 거예요. 예. 왜 그러면 이 시간 맞춰서 온다고요. 아, 그러니까 딱 무슨 맞춰서 뭐 도착을 할 27분에 도착한다든지 뭐 33분에 도착하니 이러지 예. 않는단 말이죠. 어. 근데 모르죠. 제 얘기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15분 있다가 결정이 되겠지요. 어느 정도 좀 제가 볼 쇼맨십에 때는 강하기 때문에 한 14분 남았는데 9시 반 정도에 아마 도착할 겁니다. 예,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도 에어포스 원을 타고 오늘 밤에 이제 우리 시각으로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일단 회담 시작 하루 전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도착부터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일정이 참 궁금한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일정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오늘 일정은 저는 이 기착 지전역 동당역에서 내려서 차량으로 이제 숙소로 옮겨가지고 별다른 공식 일정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베트남 방문에 뭐 이제 베트남과의 어떤 공식 방문도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보다 더 중요한 방문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충실하고 어떤 그 회담 결과를 보다 더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내부 회의를 하고 또 여독도 풀어야 되겠죠. 장시간 기차 여행을 했기 때문에 여독도 풀고 그렇죠. 예. 내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내일 내일이나 모레 있을 어떤 그 예. 미국과의 협상의 마지막 어떤 점검을 하는 일정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창선 부장 그리고 김혁철 특별대표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실무 협상을 투트랙으로 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의전 측면 그리고 뭐 실무 협상 그 의제 관련된 측면에서 좀 미국과 협상을 했었는데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미리 베트남에 와서 했었는지. 그 김창선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또 북한 측 의전을 담당한 가장 최고 책임자죠. 그래서 이번에 의전 경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 동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하고 다 맞춰놨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의전 경호 부분에서 김창선 부장이 이제 그 책임지고 그 부분을 다 완료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해준 김혁철 대표는 이제 의제 부분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일부터 비건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나서 이제 실무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어제 알려준 건 어제 굉장히 짧은 시간 회동을 하고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북미 간에 이견이 많이 조율이 된 것이 아니냐. 네. 물론 어디까지 초안이 다 작성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의미 있는 진전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북미가 어떤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보다 더 진전된, 그러니까 뭐 통 큰 결단이라고 하는 예. 북한의 비핵화 조치, 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부분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하나의 시나리오라면 그런 부분은 이제 정상 간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올려놓은 형태로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초안이 작성됐지만 예. 그 중요한 부분은 정상 간에 만나서 결단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좀 진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이제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왔던 4가지 의제 중에 사실 뭐 3가지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많이 좀 답을 찾아가지 않았나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비핵화 협상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이제 그림이 맞춰지고 있는지가 지금 관심사인데요.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어떻게 예. 보면 그 비핵화를 어느 정도 이제 해내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북미 관계 개선 문제라든지 평화 체제를 어떻게 보면 상응 조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마 이 영변 핵 폐기 예.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요. 빅딜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영변 핵 폐기 플러스 알파인데 영변 핵을 폐기하고 플러스 알파 속에 다른 지역의 북한의 우라늄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제 포함을 시키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플러스 알파 속에 ICBM을 포함을 그렇죠. 시키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드맵까지 나오면 사실상 뭐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은 가장 성공적이다라고 보고요. 이 정도의 북한이 만일 비핵화에 한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도 얘기했지만 종전선언도 가능한 거고 또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 소위 말해서 상호 연락관 이익 대표부든지 연락 대표부든지 그거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그렇게 애타게 바라고 있는 제재 완화. 예. 제재 완화 중에서도
아마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네. 금강산 같은 관광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이제 벌크 캐시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현금이 대신에 이제 현물로 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대한 것들이 좀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인데 네. 원유의 뭐 수입량이라든지 석유 제품의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완화도 뭐 일정 부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빅딜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응을 할지 이것이 문제고 영변 핵 폐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영변 지역이 사실상 북한 전체 핵 시설의 한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플루토늄도 생산하고 재처리 시설도 있고 여기에는 그다음에 저기 화학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고농축 우라늄 만드는 시설도 있고 이런 물질들을 보관하는 시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뭐 영변 핵 시설 전체를 합하면은 건물만 한 400개 가까이, 390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거기 폐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사찰 받고 폐기해라. 그렇죠. 이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회담을 통해서 영변 핵 폐기한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워킹 그룹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혁철을 포함한 몇 명, 그다음에 이쪽에 비건을 포함한 몇 명이 같이 만나서 구속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정도만 되면 정말 뭐 빅딜이 돼서 정말 괜찮은 그런 2차 북미 회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이번 비핵화 담판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 사찰이라는 네네. 그 단어인 것 같은데 이 사찰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찰이라는 것은 이제 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폐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폐기한다는 그러한 조치가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의미 있게 폐기를 했는가, 즉 거기 있는 능력을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다시 쓸 수는 불능화가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만 하게 되면 북한 전문가만 하게 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찰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과연 북한이 한 그 폐기 조치가 물론 이제 예전에 나왔던 얘기는 이제 사찰이나 폐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주도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북한 쪽이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본 것처럼 북한이 먼저 주도적으로 이제 대내적으로 폐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참관을 하게 그때는 참관을 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시료도 채취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증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그 검증을 통해 가지고 과연 북한이 하는 조치가 의미가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불가역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능화 조치를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점성을 가진 인사들이 한다는 부분이죠. 그게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2007년도에요.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사실상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2.13 합의도 하고 13 합의도 했는데 그 최종적인 단계가 사실상 북한에 들어서 검증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핵 시료를 채취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예. 북한이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폐기는 하긴 하는데 내 혼자 하겠다, 내 혼자. 요새 이제 우리 한참 말하는 셀프 검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만 알아라. 북한 입장에서 그걸 안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게 폐기가 됐는지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차이가 핵심인데 이걸 이제 검증과 사찰까지 영변 문제를 넣고 사찰 검증까지 넣어주면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괜찮은 그런 북미 회담의 성과가 될 수가 있죠. 그럼 북한의 셀프 검증이 아니라 실제로 오픈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단계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사실상 그 정상회담의 선언문이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이제 사실상 실무회담의 합의문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실무회담의 합의문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6자회담에 뭐 1.3 합의든 또는 뭐 13 합의든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정상회담의 선언문, 공동선언문 같은 경우는 추상성의 수준이 높아요. 예.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추상성의 수준이 높죠. 그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단계별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정도가 적시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북한이 처음부터 폐기를 검정을 수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 협상에서도 수차례 지금 뭐 부딪히고 있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겠지만 비핵화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의제 중에서 가장 좀 어렵게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가 4가지죠. 예. 왜냐하면 작년에 있었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4가지 어떤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그 측면이거든요. 이번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래서 첫 번째가 북미 관계 개선이고요. 두 번째가 한반도의 어떤 그 영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세 번째가 완전한 비핵화. 네 번째가 유해 송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유해 송환 부분은 뭐 작년에 55구가 송환이 됐고요. 또 추가 어떤 논의를 하는 상태에서 비핵화의 교착 상태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정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전을 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엮여서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북미 관계 개선과 이제 그 평화 체제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평화 체제 구축에 있어서 종전 선언 혹은 북미 간의 불가침 선언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해 준 것처럼 연락사무소 설치, 예. 그다음에 이제 인도적 지원 확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북 제재 해제도 북한이 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제인데, 또 그와 더불어서 어떤 70년간에 걸친 북미 간의 또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이번에 대북 제재에 집중하면서 말을 북한이 좀 아끼고 있지만 네. 그래도 또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조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치로 이제 그 거론되는 것이 종전선언. 그렇지만 아무래도 종전선언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형태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북미 간의 불가침 선언을 하고 나중에 남북미가 모여서 이제 종전선언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승인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종전선언 그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락사무소 설치. 제가 볼 때는 그 종전선언이란 부분은 미국 측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데, 지금 가장 뜨겁게 논의가 되는 부분이 대북 제재와 더불어서 연락사무소 설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90년대 시도가 있었지만 시도를 성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번에 치열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막판까지 그것이 영변 핵폐기와 그 상응 조치로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락사무소 설치라는 게 정확히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또 적대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수교가 되지 않은 두 나라가 이제 그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 네. 3 정도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이익대표부고요.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이제 그 수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관이 설치되려면 수교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대표부보다 연락사무소가 좀 높은 단계인데요. 네. 그 연락사무소가 되면 이제 그 해당 국가의 그 뭐랄까요, 공무원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이제, 네. 국민 말고요. 이제 이익대표부는 이제 그 국민이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연락사무소가 되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관료들이 이제 파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어떤 그 교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익대표보다는 높은 수준의 어떤 교류가 되는 거고요. 그 이전 단계, 그 북미 수교 이전, 그 국가 간의 수교 이전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논의가 되는 것이 평양에 이제 연락사무소 설치하면 미국 측의 관료가 이제 평양에 상주하게 되는 거고, 그와 그 맞대응 조치로서 뭐 워싱턴이라든지 뉴욕, 워싱턴이 되겠죠. 워싱턴에 북한의 관료가 이제 파견이 돼서 이제 상주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일 30분 됐는데 아직도 도착 안 했네요. 그러니까요. 내일 만찬에 이어서 이제 모레 단독 정상회담 확대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예, 정말 30분이 됐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자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관료, 그러니까 미국 정확히는 국민이죠. 그 네. 관료들도 예. 그들이 적국이었던 북한에 있는 이상 어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공격을 한다든지 선제 공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시름 덜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상 이제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했을 때 그때도 이제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연락사무소 둔다라고 예.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자회담의 각종 이제 합의문, 그게 9.19 공동성명, 뭐 1.3 합의, 13 합의 거기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북한이 그러면은 여태껏 안 했느냐라고 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 야 이게 북한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돼서 막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미국을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제국주의 원수 때려 부순다고 그러고 무슨 뭐 맨날 그 그림이나 또는 인형극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뭐 찌르게 만들고 그려놨는데 미국 사람들이 온통 평양 시내를 돌아다닌다.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왜 연락사무소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한번 보시죠. 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와 검증 들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계속해서 미국 본토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연락사무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연락사무소 정도가 되고 그리고 신뢰가 구축이 되면 우리 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관계로 복원을 하게 될 때, 대사관계를 수교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아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거의 가시적으로 들어왔을 때 예. 그때 아마 수교를 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미국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수교를 그렇게 쉽게 안 해줘요. 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네. 남북 경협을 좀 이용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능하면 칩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 대통령께서 아무 말 안 해주면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상응 조치로서 제재 완화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수단을 말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말하면 자기가 또 다 덤태기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말은 해왔죠. 이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막 계속 떠벌려 왔지만 예. 사실상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선뜻 우리가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럴 용의가 있으니까 당신이 혹시 이 협상을 서로 하면서 서로 밀당을 할 거 아니에요. 할 때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예. 또는 경협과 관련된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회담에 임하라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줬다고 봐야죠. 네. 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남북 경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걸 보면 북한 측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줄 만한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보면 통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죠. 대북 제재 완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대북 제재 완화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다양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먼저 이렇게 견인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35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원래 예정 시간이 10시로도 또 알려졌기 때문에 뭐 많이 좀 딜레이가 되는 느낌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시간 가까이, 67시간, 8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기차를 타고 계속해서 이동을 해오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피로는 당연하겠지만 지금 심정도 사실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교수님? 글쎄요, 많은 준비를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전략이라는 것들을 좀 곱씹어 보고 그다음에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 중국 대륙을 관통하고 베트남에 들어오면서 이제 자신이 꿈꾸는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휴식도 취하면서 다시 한번 좀 결진의 의지를 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작년에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작년보다는 보다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기억을 하는데요. 싱가포르 그 회담장에 들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손에 안경을 들고서 나오는 그 차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긴장한 영역이 긴장한 것이 굉장히 역력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그 첫 번째로 이제 국제 문제 대비하는 그 기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덜 긴장하고 한 번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학습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보다 더 전략과 어떤 행보에 있어서 보다 더 여유를 가지고 보다 더 세심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좀 세밀하다고 할까요? 정밀하게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함께 이제 기차를 타고 오는 일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뭐 긴 시간 지금 여정을 끝낸 입장이기 때문에 하노이까지 또 앞으로의 여정이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장 많은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함께 오고 있는 수행단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죠. 현송월 단장도 있다고 해요. 이번 좀 만찬에서 예. 북한의 어떤 공연이 또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현송월 단장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자주 봤죠? 네, 예. 아주 익숙해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삼지연 관현악 단장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평창 올림픽 할 때 와서 네. 공연하고 간 것도 다 알고. 사실상 이제 뭐 봄이 온다 했을 때도 우리가 올라갔을 때 공연을 했고. 가을이 온다라고 했을 때 내려와서 했어야 되는데 안 했죠. 근데 조금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작년도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도 그때 그러면은 현송월이 수행 안 했느냐. 그때도 현송월 단장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간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현송월 단장이 그러면은 그 삼지연 관현악단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공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없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만일 이제 한다라고 하면 내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찬을 한다고 예. 그러니까 내일이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미 그 현송월 단장 팀의 그 삼지연 관현악단은 벌써 와서 연습을 하고 뭐 다 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그런 그런 얘기가 징후들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예. 보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기 특별 열차에 그러면은 삼지연 관현악단 단원들이 다 오느냐? 그 와가지고 언제 연습해서 언제 준비해서 언제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 베트남에 와서 뭐 공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공연을 하러 갈 때 이런 문제 가지고 예. 협의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수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만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보통 이제 회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서 만찬을 하면 좀 홀가분할 텐데 회담 시작도 전에 만찬부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만찬 장소도 약간 좀 신경전이 오고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최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양국, 북미 양국의 다 입장을 고려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정부에서 초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거나 불만은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담이 잘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면 좋은 분위기에서 끝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회담 들어가기 전에 만찬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찬 때는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제 또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제 덕담도 나누고요. 몇 가지 오시라 고생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또 이제 친분을 쌓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찬한다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이제 1차 회담 같은 경우는 새벽까지도 이 성김주 필리핀 미국 대사 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만나서 합의문을 작성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또 만나기도 했지만 어제는 굉장히 좀 짧게 또 만나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건 좀 어느 정도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상 뭐 그 비건하고 김혁철이하고 만난 것이 3박 4일이잖아요. 네. 나흘 동안 만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만나가지고 문안을 조정을 하고 한쪽으로는 뭐 미국으로 한쪽으로는 이제
이 특별 열차에 뭐 전송을 해가지고 내용을 좀 이렇게 수정하고 뭐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제까지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각각 두 지도자가 도착을 하니까 최종적으로 그 문안을 가지고 보고를 할 거예요. 보고를 하고 최종 결심을 받으면 다시 만날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만날 거고 아직 그 문제가 안 풀렸다라고 하면은 정말 28일 새벽까지도 예. 이때는 이제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짧게 끝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문안 또는 단어 하나 이 부분은 뭐 서로 기싸움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양쪽 지도자한테 보고를 받아서 다시 협상을 하고 최종 협상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 중간에 폼페오하고 김영철이도 다시 만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예상을 좀 해보는 게 비건 대표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좀 들어 올렸단 말이죠.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든 의미 있는 진전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대내적으로 어떤 주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정치적 역풍이 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북미 양국이 다 어떻게 보면 간을 본다고 그러죠. 예.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승인전을 했다면 올해가 들어와서는 북미 양국 모두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하는 것만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제 비핵화라든지 관계 개선, 평화체 구축에 있어서는 어떤 작년보다는 더 나아간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대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의미 있는 진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이번에 비건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혁철 대표하고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대화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핵심 부분인 비핵화와 그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지만 그 이외에 아까 안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지 그 평화체 구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문안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엄지척을 딱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작년 1차 회담 때와는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1차 때는 아무래도 좀 만남 자체에 좀 주목을 했었고요. 어느 정도 좀 쇼의 느낌도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하는 두 정상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뭐 여유 있는 태도를 좀 보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 미국 내부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여유만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예. 네, 1차 어떻습니까? 정상회담하고 예. 2차 정상회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상견례도 있지만 방향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방향 설정. 예. 무엇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은 우리가 방향 설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이행해 나갈 거냐. 예, 결과를 소위 말해서 내야만 하는. 하우투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이 지금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차 정상회담을 끝나고 난 뒤에 나온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회담이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였고 예. 나머지 뭐 미 정부 내에서도 사실상 뭐 전문가, 여야, 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 비판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심지어 여야의 의원들이 이런 정상회담을 뭐하러 하느냐. 북한에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회담 하면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비판을 다 알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뭐 내부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뮬러 특검은 이제 거의 조사는 끝났고 예. 좀 있으면 발표할 텐데 이거 지금 미국 정상회담 때문에 지금 연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일정 부분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몰려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 내에서 의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 행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북한과의 그 경험을 보면 미국 쪽에서 본다면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핵 협상 관련해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회의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에게 섣부르게 접근해서 어떤 북한의 퍼주기식의 어떤 협상 결과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이렇게 회의론적이다 그러면 비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조야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번 회담에서 좀 끌어내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가시적인 성과라고 하는데 의미는 진전인데요. 그게 예.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핵 물질 생산하는 것의 동결 그거에 대해서 미국 조회에서도 우려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얘기를 할 수 있는 핵 물질 생산을 동결을 하고요. 그리고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어떤 폐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온다면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미국 조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이번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야 미국 의회에서 지지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명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워낙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셔서 더 보탤 거는 없긴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지금 이 회담 자체가 비핵화 회담이잖아요. 그렇죠. 비핵화 회담이지 기본적으로 미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무슨 평화 체제를 하고 하는 것은 후속적인 거란 말이죠. 부가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이 비핵화 회담이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를 이제 가장 많이 바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미 의회든 미 언론이든 전문가 집단이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성과를 내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변 핵 문제, 이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폐기 플러스 알파.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사실상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지만 어떤 경로와 단계를 거쳐서 비핵화하겠다는 비핵화의 로드맵. 이 정도 나오면 아마 의회에서는 굉장히 수고했다라고 칭찬을 많이 할 거고 그 덕분에 뮬러 특검도 잘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사실 또 재선을 앞두고 있기도 그럼요. 하고요. 뮬러 특검 이야기도 하셨지만 지난해 있던 선거에서 어느 정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쓴맛을 좀 봤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상당히 좀 많은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는데요. 좀 어느 정도 파격적인 어떤 조건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측면을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처한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이번에 굉장히 북한의 어떤 상응 조치로 퍼주기를 할 거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그 목적이 재선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재선은 아직도 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북한에게 또 획기적인 상응 정치를 해가지고 좋은 결단이 나왔다. 그 결과를 유권자들이 내년 11월까지 기억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미가 없는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미국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미국 측에서 1차 마찬가지로 의미 없이 북한에 퍼지기만 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역풍이 훨씬 클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뿐더러 이제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비판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도 손해가 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행보에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상쇄하기 위해서 대외 정책을 충분히 추진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그 수사를 보면 그 말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어떤 그 퍼주기를 할 거다. 성급한 그 결단을 내리지 않을 거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서두르지 않겠다.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면 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작년에 중간선거에서 어떤 쓴맛을 봤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본다면 반반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수성을 했고 하원을 뺏겼는데 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어떤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그 역대 중간선거를 봤을 때 또 그 여당이 승리한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상원을 수성하고 여당 상원의원 수가 늘었다는 것은 물론 그 작년의 선거의 어떤 그 판세 그다음에 환경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여당의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내 지지가 낮았기 때문에 이번 그 요즘 최근에 어떤 국내 상황이 더 악화된다 그렇게 보기는 저는 뭐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어떤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을 이제 리프레시한다고 그러죠. 저 다시 한번 그 환기시키고 내가 이만큼 잘하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민주당 야당이라 주로 언론이 나를 너무 몰아세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한번 어필하는 기회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재선을 위해 성과를 낸다면 내년 가을까지는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줘야지만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차, 4차 정상회담도 이제 앞으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각으로 9시 51분, 베트남 현지 시각으로는 7시 51분 베트남 동당역의 모습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좀 김정은 위원장이 좀 한 10시가 지나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상 시간보다 한 50분 넘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에 베트남 현지에 도착을 하면 당장 내일 오전에는 베트남에서 쫑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다라는 일정이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베트남 주석을 만났을 때는 어떤 의제가 나올까요? 그 베트남 그 주석을 만나면 그 미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베트남이 물론 이제 베트남 주석을 만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감사하다 사의를 표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간략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주로 또 베트남에게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에게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베트남 간의 어떤 경제 교류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또한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의 어떤 베트남의 역할 그러한 부분에 보다도 확대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러한 주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투트랙이 되는 거죠.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베트남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여전히 베트남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중요한 국가니까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합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트남이 또 남중국해 분쟁으로 중국과 또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공을 좀 많이 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미국이 베트남을 고려한 것도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베트남 방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국 견제를 하는 데 있어 베트남 중요성 그리고 미국의 생각을 사실 주고받음으로써 이제 양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중국 견제의 어떤 그 선봉장으로 베트남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핵 문제로 좀 돌아가 보면 CVID나 FFVD라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미국이 북핵에 대한 가지고 있던 입장은 일괄 타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북한이 원하는 좀 단계적인 조치로 좀 변화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포괄적 타결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컴프레hen시브하게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미국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FF가 됐든 어떤 CBID가 됐든 간에 그것은 완전한 비핵화라면 충분히 개념 정의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입장은 이제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면 이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준다는 거였는데 예. 뭐 북한은 뭐 잘 아신 것처럼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주장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양국이 입장 조율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다면 아마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은 성사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취해졌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의 로드맵은 북한 측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협상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절충을 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하는 과정에서 동시적인 그다음에 그 단계적 조치가 가능한 것이지 목표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회담을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이제 북한의 좋은 모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이퐁 산업단지를 방문할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이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은 아닐 거고요. 이제 그 북한과 베트남의 어떤 회담의 일정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과 베트남 간의 어떤 그 공식 그 방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주석과 만남을 가지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뭐 만찬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정으로서 말씀해주신 산업단지를 시찰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베트남이 어떠한 발전 관계를 발전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발전을 얻는가에 대해서 수행단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일정을 수행을 해서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 수행단이 외교, 안보, 경제를 총망라한 수행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잘 맞는 그러한 일정을 수행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경제 그 단지를 시찰하는 것은 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이번 회담에서 보다 좀 깊게 들어간다면요. 미국 기업의 북한 진출, 제가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비핵화의 조치입니다. 비핵화 조치가 상당히 의미 있게 진전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비핵화 조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어떤 아직도 여전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그걸 상응 조치로서 미국 기업의 어떤 북한 진출을 생각을 해보자면 아주 좀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외국 기업이 직접 들어가서 북한 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직접 투자 형태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번에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진전이 이뤄진다면 이제 남북 경협을 유예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북한 비핵화 제재 완화에 대한 상승을 갖는 것과 동시에 북한 스스로 경제 시스템을 갖다 개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조정기를 가진 다음에 그러한 외국 투자, 기업의 진출이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을 조정기를 거친 다음에 북한이 정말 바라는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의 맥도날드가 이제 그 평양에 들어가서 또 평양 시민들이 어떤 햄버거를 먹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머지않아 오시지 않을까 좀 기대도 해봅니다.